자, 개별화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기부터 해놓고 개별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론의 원칙인데요. 관계론 원칙. 학자는 비에스텍이 되겠습니다. 관계론의 원칙의 7가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당연히 암기법은 이겁니다. 비, 자, 의, 비밀, 개, 수, 통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풀어야 되겠죠. 비심판적 태도입니다. 비심판적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 존중입니다. 자기 결정권 존중입니다. 그 다음 의도적 감정 표현입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겠죠? 비밀 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화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입니다. 그 다음에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 안에는 적극적 경청이란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하나 적어 주시고, 자, 비심판적 태도 오른쪽에 연결을 해 볼 건데 그 연결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입니다. 비심판적 태도는 심판, 받고 싶지 않은 욕구입니다. 자기 결정권은 자신이 선택, 결정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은 중요하다 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비밀 보장은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개별화 중요하다 했습니다. 개별화는 맞춤형 서비스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욕구가 다 틀리죠. 따라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초우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수용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가치 있는 인간으로, 클라이언트가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중 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관여는요. 따라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공감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공감받고 싶은 욕구.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연결했습니다. 수용과 통제된 정서적 관여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4가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심판적 태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클라이언트에게 이 선을 지우겠습니다. 연결해서 쓰고 교재를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클라이언트에게 문제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묻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심판적 태도라고 합니다. 단 객관적인 평가는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실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화 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그럼 틀린 것이 되겠죠. 자기결정권 존중은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기결정권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제한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에 따라서 제한이 되고,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에 따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률 위배, 비윤리적인데요. 도덕률 위배, 그러면 제한됩니다. 법률 위배, 법률에 위배되는 것도 당연히 위법한 거니까 자기결정권은 제한됩니다. 교과서적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능력 제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기, 긴장 완화, 환기와 긴장 완화에 효과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카타르시스, 즉 정화와 연관성 있는 것이 의도적 감정 표현이 됩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할 때 사회복지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 클라이언트가 의도적 감정 표현을 할 때 너무 빠른 해석,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보장 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주의점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너무 빠른 해석이나 너무 많은 해석이나 비현실적인 보장은 좋지 않다. 비밀보장도 마찬가지 제한이 가능합니다. 비밀보장의 제한도 가능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윤리상대주의라고 해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윤리상대주의와 연관성 있는 비밀보장, 자기결정권의 제한 정도를 알아두시고요. 비밀보장의 제한은 클라이언트의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살, 이런 것들은 바로 비밀보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 기관, 사회복지사, 사회, 권리와 충돌이 되면 이것은 바로 비밀보장의 제한 사유가 된다. 타인에게 위해가 끼치든지 기관의 위해를 끼친다든지 사회복지사에게 위해를 끼친다든지 많은 사회 구성원들과 사회 구성원들에게 위해가 된다. 그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비밀보장의 제한 사유가 됩니다. 자, 개별화입니다. 개별화는 독특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독특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인정하면서 거기에 맞게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사람마다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별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인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수용입니다. 수용은 클라이언트의 좋은 면이든 또는 나쁜 면이든 이렇게 쓰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간에
이든 간에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acceptance,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태도, 클라이언트의 장점이나 약점, 자, 이러한 것들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용의 대상은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의 대상은 선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죠? 저는 핵심을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사의 공감인데, 자, 민감성, 그 다음에 줄긋고 이해, 그 다음에 반응. 자, 이러한 순서로 공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로 공감 반응을 보이는 것을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단 감정 몰입이나 동정과는 다릅니다. 동정과는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노트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교재를 편한 마음으로 보셔도 됩니다. 개별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개인의 독특한 자질, 독특성 위에다가 다양성을 쓰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독특성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며 보다 나은 적응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원조함으로써 상이한의 동그라미, 상이한 논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개별화다. 첫 번째 점 별표, 두 번째 점, 인간은 독립적인 개체로서 불특정한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 다음 가로, 개별적 차이를 지닌 특정한 한 인간으로 처우돼야 된다는 것이다. 가로 닫고요. 사회복지사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가 개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간 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개별적 접근을 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잘 경청하고, 즉 적극적인 경청을 하고 관찰해야 되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개입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보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사고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이에 자신을 투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개별화를 위한 방법들을 보시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세밀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세밀한 배려의 밑줄. 면접에서 비밀보장을 준수해야 됩니다. 비밀보장 준수의 밑줄. 세 번째,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약속 시간 엄수의 밑줄. 네 번째, 면접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사전 준비 철저의 밑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융통성 있는 원조 과정이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융통성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마다 상황이 틀립니다. 따라서 융통성 있는 원조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개별화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바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독특성이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맞춤형의 서비스를 주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서적에 나와 있는 건데요. 교회를 다닌 사회복지사가 지역 주민의 추천으로 무속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 가정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짙은 향내와 울긋불긋한 형상의 그림에 겁이 나서 도망치듯이 그 가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되는 동안에 이 가정을 추천한 지역 주민이 관장에게 항의하는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교회를 다니는 사회복지사는 바로 무속인 가정, 클라이언트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네요. 개별화 원칙 위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의도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첫 번째 점 별표. 의도적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특히 그의 부정적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하려는 클라이언트 욕구에 대한 인식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그의 감정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두 번째 점,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귀담아 듣고 클라이언트 감정 표현에 대해 낙심시키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되겠죠. 개별 사회사업의 일부로서 또는 원조상 필요할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특징입니다. 1번 별표,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를 긴장감에서 완화시켜주며 끊어요. 긴장 완화의 동그라미. 이에 따라 자신의 문제를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번,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인식을 보다 잘 이해하여 정확한 조사, 사정, 개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사회복지사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적 지지가 되겠죠. 치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치료적의 동그라미, 가치적인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나 사건보다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이 진정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치료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깊은 관계를 유도하고 동시에 문제 해결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태도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개방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그런 감정을 표현해도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독려하고 표현된 감정을 경청하여야 합니다. 4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전에 끊어요.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번 별표입니다. 지금 4번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 빠른 해석이죠. 너무 빠른 해석. 상황을 잘 이해하기도 전에 충고나 해결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의 장애 요인으로는 끊어요. 비현실적인 포장, 너무 빠른 초기의 해석, 너무 많은 해석이 있는데 이것들은 클라이언트가 의도적 감정 표현을 어렵게 하는 조건들이 됩니다. 양가로 3번 별표입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 들어갑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클라이언트가 공감만 동그라미, 공감을 얻고 싶은 욕구로서 클라이언트와의 면접은 주로 정서적인 면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감정에 호응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관여는 통제되어지는 것으로 끊어요. 사례의 전반적인 목적에 따라 면접에서 클라이언트가 변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자, 세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겁니다. 민감성, 이해, 반응, 이런 단어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민감성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갖는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을 인지하고 이것이 클라이언트에게 가지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반응입니다. 반응은 원조로 하는 목적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공감 반응이 그렇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에 따라 개별화되고 클라이언트 감정 변화에 대한 호응을 우리는 반응이라는데 이 반응이 바로 공감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 공감 반응이 맨 앞에 있는 통제된, 즉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출 적용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겪은 일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경우를 생각하며 깊은 공감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였고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사회복지사도 내신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회복지사죠. 따라서 지금 객관적인 자세에서 사회복지사가 이 클라이언트를 공감해야 되는데 자, 자신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깊은 공감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내신 후련함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통제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 위배입니다. 수용입니다. 가치 있는 개인으로 인정, 가로 묶어요. 가치 있는 개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말하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그다음 가로 장점과 약점, 바람직한 성격과 그렇지 못한 성격, 그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그의 건설적 태도나 파괴적 태도 및 행동을 포함하며 여기까지. 자, 이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자, 이 클라이언트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 원칙이다. 이 지문이 중요합니다. 이 지문이 나오면 수용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의 대상은 시작, 선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 요인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용하기가 어렵다고요. 인간의 행동 양식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어떠한 면을 사회복지사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수용하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 맡겨버린다든지, 사회복지사가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든지, 현실과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만으로 안심시키려고 하는 일이라, 또는 사회복지사가 수용과, 여기서 끊어야 돼요, 동의 또는 승인을 혼동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면 바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용이라는 것과 동의 또는 승인 이런 게 있었죠. 자,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